안녕하세요. 재밌는 TV 스팅TV의 스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SF 공포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스포일러 후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스포가 싫으시다면 뒤로 가기 누르세요. 먼저 영화를 보고 난 제 감상평은요.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영화의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르는 드라마, 공포, SF이며 감독님은 길 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신데요. 헬보이, 파네미로, 퍼시픽 림,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작품들을 연출하셨습니다. 각본은 길 에르모 델 토로, 게리 웅가, 마일즈 데일, 출연에 오스카 아이작, 제이콥 엘로디 외 다수의 배우분들이 나옵니다. 개봉일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2025년 8월 30일에 첫 공개가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2025년 10월 22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2025년 11월 7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상영 시간은 150분이며 상영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1818년에 출시된 메리 셸리 작가님의 소설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를 원작으로 하여 소설을 각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짧은 시놉시스를 설명드리자면 천재지만 이기적이고 자만심 강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극악무도한 실험을 통해 괴 생명체를 탄생시키지만 그 과정에서 빅터와 그 창조물이 서로를 파멸로 이끌며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영화 전체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영화는 얼어붙은 북극의 어느 바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북극을 탐험하기 위한 덴마크의 대형 탐험선이 얼음 속에 갇혀 있는데 선원들은 주변을 탐사하다 중상을 입은 남자를 발견하고 선장실로 데려온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선원들은 엄청난 힘을 가진 괴물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괴물에게 총을 쏘는데 재생 능력이 있어서 안 죽는겨. 그래서 수십 명의 선원들과 괴물이 싸우다가 막 밀리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거대한 총을 가져와서 괴물을 쏜 게 아니라 바닥의 얼음을 쏴서 얼음을 깨고 바다로 추락시켜버려요. 그렇게 선원들은 괴물이 차가운 물속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선장에게 자신을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빅터는 그 자신이 이미 괴물 죽이기를 시도해보았다고 괴물을 죽일 수 없다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그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은 빅터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장에게 괴물이 돌아오면 자신을 얼음 위에 남겨두라고 약속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빅터의 유년 시절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빅터는 저명한 의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의사 교육을 받았는데 폭력적인 아버지는 빅터를 가르칠 때 학대 수준의 체벌을 가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빅터와 그의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빅터는 어머니가 남동생 윌리엄을 낳다 죽자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윌리엄은 아버지의 이쁨을 한 몸에 받게 되고 차별받는 빅터는 죽음을 물리칠 과학적 지식을 찾는데 집착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빅터와 윌리엄 형제는 따로 살게 됩니다. 성인이 된 빅터는 자신의 목표를 거의 달성하게 됩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시체를 되살릴 수 있지만 완전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죠. 그때 하인리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조카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빅터의 동생 윌리엄과 약혼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유한 무기상인데 빅터의 실험에 감명을 받았다며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죠. 빅터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하인리히가 부활과 관련된 귀중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빅터는 마지못해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대신 이 실험은 세간의 논란이 되기 때문에 비밀로 하게 되죠. 빅터는 동생 윌리엄을 연구실 조수로 고용합니다. 윌리엄은 약혼녀 엘리자베스를 소개하는데 빅터는 엘리자베스에게 첫눈에 반하는 막장 행동을 합니다. 빅터는 엘리자베스와 육체적 관계가 없이 감정적으로만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서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결국 빅터를 거부하게 되죠. 하인리히도 빅터가 엘리자베스에게 빠져서 실험에 진척이 없는 것에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빅터가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지 못하면 연구비를 삭감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내리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빅터는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마침내 부활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터가 번개의 에너지를 이용해 자신의 크리처, 즉 괴물을 움직이려는 순간 하인리가 빅터의 연구실을 방문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인리는 매독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빅터에게 자신의 뇌를 괴물의 몸에 이식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빅터는 하인리의 뇌가 이미 질병으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를 합니다. 필사적인 하인리는 자신이 거부당하자 괴물을 움직이게 해야 할 기계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때 빅터와 몸싸움을 하다 하인리는 미끄러져 떨어져서 죽게 되죠. 실험이 계속 진행되면서 괴물은 전기 충격을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빅터는 죽은 동료보다 실패한 실험에 훨씬 더 화를 내며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깨어나 보니 괴물이 침대 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놀란 빅터는 자신을 괴물에게 빅터라고 소개해요. 괴물은 빅터의 동작을 따라하며 빅터라는 단어를 반복하죠. 빅터는 자신의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에 감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빅터는 곧 자신의 창조물에 대해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괴물이 지능이 있지만 갓난아이 같은 상태라서 시간을 들여 인내심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에 대해 공부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빅터는 그런 괴물을 돌보는데 지쳐버렸고 그 괴물이 빅터라는 단어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빅터가 가르치는 방식이 옛날 폭력적인 아버지가 빅터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괴물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후 엘리자베스가 찾아와 괴물에게 친절을 베풀고 빅터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질책하자 그는 엘리자베스와 괴물의 사이를 질투하게 됩니다. 빅터는 옛날 아버지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창조물을 실패작으로 여겨요. 분노에 휩싸인 빅터는 그 괴물을 학대하게 되는데 괴물의 놀라운 분노와 힘을 보게 됩니다. 또한 괴물의 힘과 빠른 치유 능력 때문에 자신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역겨운 실패작을 죽이기로 마음먹어요. 그는 윌리엄에게 하인리의 시체를 보여주며 괴물이 그를 죽였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빅터는 윌리엄에게 엘리자베스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괴물을 죽이려고 자신의 연구실에 불을 지릅니다. 연구실은 대폭발을 일으키고 그 폭발에 빅터는 한쪽 다리를 잃게 돼요. 하지만 괴물은 그 폭발 속에서 연구실을 탈출해 살아남게 됩니다. 영화는 다시 북극의 배로 돌아와서 천장실로 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라고 선언하고 괴물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괴물은 불타는 실험실을 탈출하여 숲에서 숨어서 열매를 따먹고 생존하다가 사냥꾼에게 발각이 되는데 아니 이 미친놈들이 괴물의 생김새가 흉측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총을 쏘면서 공격합니다. 괴물은 도망쳐서 외딴 농장의 빈집에 우연히 들어가게 돼요. 아니 근데 그곳이 그 사냥꾼 가족의 집이었어요. 아무튼 집에 숨어있는 동안 그는 그곳에 사는 가족을 엿보는데 그 중에 손녀에게 글을 가르치는 시각장애인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괴물은 그 가족들을 엿보면서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한 돌봄과 사랑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몰래 농장 일을 돕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은 자신들이 숲의 정령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믿게 되죠. 어느 날 계절이 겨울에 가까워지자 다른 거처에서 지내려고 가족들이 떠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고집을 부리며 이곳에 남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혼자 두고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떠나게 돼요. 그때 괴물은 노인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앞이 안 보이니까 괴물을 일반 사람 대하듯이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괴물은 이 노인에게 말하고 읽는 법을 배우지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털어놓습니다. 노인은 괴물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괴물은 빅터의 연구실 폐허로 돌아가 진실을 밝히는 서류를 발견하고 자신이 과학으로 만들어낸 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괴물이 노인에게 돌아왔을 때 노인은 늑대들에게 공격당하는 사고를 당하게 돼요. 괴물은 늑대들을 죽이지만 그때 노인의 가족이 돌아와 노인의 죽음이 괴물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괴물을 쏘고 괴물은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부활하게 되죠. 자신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괴물은 자신을 창조한 빅터에게 자신과 함께할 동반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괴물이 찾아간 날이 윌리엄과 엘리자베스의 결혼식 날이었던 거예요. 괴물은 빅터를 찾아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만 빅터는 괴물의 요청을 거부하며 너 같은 괴물이 세상에 번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역겹다고 말하고 너를 만든 게 실수였다고 말하죠. 분노한 괴물은 빅터를 공격합니다. 그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엘리자베스는 빅터의 방으로 가보는데 괴물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죠. 그들은 포옹을 하지만 빅터는 괴물에게 총을 쏘았고 실수로 엘리자베스를 맞춰 죽이게 됩니다. 빅터는 다시 한번 결혼식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괴물이 엘리자베스를 공격했다며 죄를 뒤집어 씌우게 돼요. 분노한 사람들과 괴물이 한바탕 싸우게 되는데 그때 괴물은 윌리엄을 죽여버립니다. 괴물은 엘리자베스를 안고 결혼식장을 나와 어느 산속 동굴에서 애도를 하죠. 거기에 빅터가 총을 들고 쫓아와요. 괴물과 싸우는데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빅터를 제압한 괴물은 당신이 내 창조주일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의 주인이 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존재와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빅터는 그 어느 때보다 그 괴물을 죽이겠다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그는 북극까지 괴물을 추적합니다. 빅터는 다이너마이트로 괴물을 죽이려 하지만 이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영화는 덴마크 선원들이 눈 속에서 죽어가는 빅터를 발견한 시점을 보여주며 다시 빅터와 괴물, 선장이 대화하고 있었던 그 선장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빅터는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는 괴물의 이야기를 듣고 괴물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용서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 살라고 조언을 하죠. 또한 괴물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버지가 주신 이름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면서 네가 그 이름을 불러달라고 말하죠. 괴물은 그 요청에 따라 빅터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인 빅터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터는 아들인 괴물의 손을 잡고 조용히 숨을 거두게 돼요. 괴물은 빅터의 이마에 작별의 키스를 건네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선장은 선원들에게 괴물을 편히 떠나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괴물은 선장의 배려에 상처 없이 배에서 내릴 수 있었고 괴물은 보답으로 그의 초인적인 힘으로 대형 범선을 얼음에서 꺼내줍니다. 선원들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자 괴물은 빅터가 처음 깨어났을 때 가르쳐주었던 것처럼 자신이 입고 있던 후드를 내려 햇볕을 쬐게 됩니다. 새로운 날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괴물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영화의 화면에는 그리하여 마음은 부셔질 것이나 부셔진 채로 살아가리라 라는 인용문과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한 영화의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이며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총 2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비윤리적인 과학은 인간을 파멸시킨다입니다. 영화 속 빅터는 자신의 천재적인 과학적 능력을 과신하며 죽은 자를 되살리는 실험에 몰두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적 한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죠. 사형수나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가져와 조합하고 실패한 실험의 잔해는 포대자루에 담아 쓰레기처럼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 시체를 가져올 때도 마치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온단 말이에요. 이는 현실 세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장기 매매나 다름이 없습니다. 천재 빅터는 죽음을 극복했다는 업적을 세상에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실험 끝에 괴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존재는 세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갓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빅터는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책임져야 함을 깨닫지만 오만한 그는 자신의 창조물이 기대만큼 빠르게 배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노합니다. 결국 빅터는 그의 창조물을 실패작으로 규정하며 파괴하려 들고 이에 분노한 괴물은 창조주에게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빅터는 한쪽 다리를 잃고 가족마저 잃게 되죠.
이러한 서사는 과학적 성취가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통제가 없다면 결국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과학의 발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윤리적 결핍이 인간 자신들을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을 편견과 무책임, 두려움으로 재단하는 인간 사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영화는 괴물의 시점과 빅터의 시점을 모두 보여주며 두 인물 관계가 단순한 선과 악이 아니라 파괴된 가족의 비극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빅터는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혹독한 의술 공부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빅터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때마다 학대 수준의 매질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자신과 동생을 차별 대우까지 하죠. 그런 어릴 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빅터는 나중에 실험에 성공하여 괴물을 만들게 되었을 때 이 창조물의 지식이 갓난아이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야 됐었습니다. 빅터는 이것을 굉장히 답답해했고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소리 지르고 가두고 때리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빅터의 교육 방식은 그대로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이었으며 그때 차가운 아버지가 지금의 빅터이고 어릴 적의 빅터가 지금의 괴물을 묘사하고 있죠. 나중에 빅터는 자신의 창조물에 크게 실망을 하고 괴물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는 빅터가 괴물을 창조했지만 아버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책임을 포기하고 예전에 상처를 받았던 자신이 자식과 같은 괴물에게 상처를 반복적으로 주는 세대 간 트라우마의 순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빅터가 괴물을 죽이려고 했지만 괴물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괴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탈출에 성공한 괴물은 흉측한 모습 때문에 사냥꾼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찌저찌 하여 어떤 농가에 숨어들고 눈이 먼 지혜로운 할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할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니까 그를 친구처럼 대하고 책 읽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살면서 괴물은 난생 처음으로 가족과 같은 사랑과 인정을 느껴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죠. 괴물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사건 현장의 흉측한 모습의 괴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까지 씌우게 되면서 공격하게 돼요. 괴물은 가족 같았던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후 괴물은 빅터를 찾아가서 나와 똑같은 동반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빅터는 혐오하는 눈빛으로 짝을 만들어줘서 너 같은 추악한 괴물들이 이 세상에 늘어나는 것이 싫다며 거절하게 되죠. 그 말을 들은 괴물이 분노를 하면서 빅터의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빅터 또한 복수를 하기 위해 북극까지 쫓아가면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괴물은 외형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상처로 가득한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소수의 타 문화, 타 국가, 성별 등의 차별은 현대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영화는 이러한 존재들이 사회에서 당하는 배제와 외로움, 그리고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을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괴물의 상처와 흉측한 외형은 다름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을 상징하며 관객들은 영화를 시청하면서 빅터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이 괴물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도와줘야 하는 대상으로 느끼게 합니다. 후반 결말 부분에서 선장실에서 빅터와 괴물이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괴물은 자신이 받았던 고통과 상처의 이야기를 빅터에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전해줍니다. 빅터 또한 괴물, 그러니까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외면했던 아들의 상처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아들에게 용서를 빌게 됩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고통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넘어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죠. 여기서 영화는 용서와 인정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복수와 증오가 아니라 서로 상처를 바라보고 용서하는 순간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영화의 흐름을 볼 때 다르다고 하여 소수를 배제하는 모습을 통해 진짜 괴물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괴물은 세상의 편견과 무책임, 두려움으로 재단하는 인간 사회라고 경고하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란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와 공감으로 서로의 상처를 감싸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첫 번째 장점으로 영화의 시각적인 완성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세트 디자인, 분장, 의상, 촬영, 음악 등 기술적 요소가 빅토리아 시대 고딕과 낭만주의적 분위기를 훌륭하게 구현해냈는데요. 그중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외딴 탑의 빅터의 실험실입니다. 탑의 전체적인 외형은 직사각형으로 수직으로 쭉 뻗어 있고 그 위로 뾰족하게 솟아난 지붕과 장식을 가진 전형적인 고딕 건축 양식입니다. 저는 이러한 수직적인 형태에서 하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오만한 자만심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죽음을 거스르는 실험을 감행하여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한 욕망을 시각적으로 상징합니다. 탑 안으로 들어가면 느껴지는 극도로 음울하고 음산한 분위기는 빅터의 내면에 자리 잡은 뒤틀린 욕망과 어두운 강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을 채운 기괴하게 생긴 과학장치와 해부도, 해부의 모습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금지된 지식에 대한 그의 병적인 집착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결론적으로 영화 속 미술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캐릭터의 내면을 반영하는 가장 완벽한 심리적 상징물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멋진 각색입니다. 저는 원작 프랑켄슈타인을 읽지는 않았고 위키 같은 곳에서 간략한 내용을 읽어보고 봤습니다. 큰 차이점이라면은 인물 관계가 많이 각색이 되었고 이야기 중심이 빅터와 괴물과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관점으로 보는 연출이나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히 괴물의 입장에서 보는 인간들의 편견을 잘 표현해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한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악당 같았던 빅터가 용서를 빌고 괴물이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장면은 실로 감동적이었으며 이후 괴물이 눈물을 흘리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영화 화면에 그리하여 마음은 부셔질 것이나 부셔진 채로 살아가리라. 이 인용문이 마지막 깊은 여운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분들의 열연입니다. 많은 배우분들 중에 저는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의 오스카 아이작님과 괴물 역을 맡은 제이콥 엘로딘 님이 주고받는 연기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스카 아이작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을 맡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카리스마로 광기와 열망으로 가득 찬 과학자의 무서운 초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아들을 학대하는 괴물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제이콥 멜로디는 괴물 역을 맡아 몸짓과 표정,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면서도 힘있게 그려내며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괴물의 순진함과 강인함, 내면의 혼란과 각성은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특수 분장과 신체적 움직임을 넘는 연기력으로 캐릭터를 생명력 있게 구현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영혼의 연기를 섬세한 감정 연기로 보여줬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두 배우가 보여주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잘 드러내며 영화의 인간적인 깊이와 감정적 몰입도를 높인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영화의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요.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총 2시간 32분인데 엔딩 크레딧을 빼면은 약 2시간 22분 정도 됩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특히 빅터 프랑켄슈타인 이야기에서 빅터와 엘리자베스의 정신적 불륜이 이게 필요한 겁니까? 없어도 크게 이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게 필요한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편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가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가 많다 보니까 진행이 엄청 느립니다. 그리고 빅터와 괴물의 이야기를 모두 듣다 보니까 여러 사건들이 진행이 되고 사람이 많이 나와요. 관객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분들께서는 이 영화가 엄청 지루한 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을 보여줄 건 보여주고 과감하게 쳐낼 것은 쳐내면서 빠른 전개로 진행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를 추천드릴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오만과 창조주의 숙명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깊이 있게 파헤치는 서사를 선호하시는 분들,
단순한 스토리를 넘어 고딕 예술과 낭만주의적 분위기가 녹아든 높은 시각적 완성도와 미장센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 주연 배우의 광기와 순수, 고통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연기를 통해 캐릭터에 몰입하고 강렬한 연기 앙상블에서 감동을 얻고 싶은 분들, 긴 러닝타임에 느린 전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티어 리스트의 순위를 보겠습니다. 저번에 굿뉴스를 C랭크 재밌음에 두었죠? 오늘의 영화 프랑켄슈타인은요, B랭크 매우 재미지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역시 거장이다. 어떻게 그렇게 재해석, 재창조를 해내셨죠? 이런 영화들이 상을 받을 영화겠죠? 진짜 거장은 거장이에요.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영화 프랑켄슈타인 스포일러 후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유튜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